안녕하세요.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김성중 교수입니다. 저는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인데요. 또 여러분의 진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청소년들 또 많이 만나고 있고요. 또 우리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해서 강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또 제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진로를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2016년도에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이 단어가 나온 이후에 사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되었죠. 여러분 4차 산업혁명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빅데이터라는 키워드도 있고요. 또 AI,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도 있고, 로봇.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로봇가 막 돌아다니는 세상. 그리고 AI 기술은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생명공학, 생명과학, 그다음 의학과 생명공학이 융합되는 그런 분야. 또 3D 프린팅. 다양한 키워드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들을 이제 종합해서 본다면 과학기술 문명이 굉장히 많이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기를 경험하면서 더더욱 온라인 베이스드 소사이어티, 즉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사회가 벌써 형성이 됐죠. 여러분 지금 얘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들의 중심에는 또 온라인이 있는 것이죠. 온라인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과학기술, IT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구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계속 진입이 되고 계속 진행이 되면은 또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과학기술 문명에만 관심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 본연의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본연의 것이 무엇이겠어요? 감성적인 거, 또 아날로그식, 그런 따뜻한 감정, 따뜻한 감성을 느끼는 뭔가를 우리는 또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더 원하고 그 상담은 로봇가 상담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상담해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담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상담. 그 상담을 더욱더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더 그리워하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 타이핑 치고 또 문자로 또 핸드폰을 통해 문자를 쓰고 하잖아요. 카카오톡도 하고. 근데요. 사람은 이제 손편지를 더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손편지 여러분 거의 안 쓰잖아요. 저도 손편지 쓸 일이 없는데 가끔 이제 제자들로부터 손편지를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손편지 쓰는 시대가 아니니까. 반대로 그 손편지를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손편지 쓰는 시대가 아니니까 손편지를 그리워하고 손편지를 받고 또 쓰길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4차 산업혁명을 그 시대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과학기술 문명이 계속 발전하고 반대로 인간 본연의 것을 더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로를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책을 많이 보세요. 어떤 책이냐면 미래를 예측하는 통계학적인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어떻게 되겠다. 여러분 통계학은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통계 데이터를 축적해서 앞으로 이렇게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 2030년, 2040년, 사회의 변화, 소비 트렌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데이터는 과학이에요. 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활동할 시대가 어떤 사회가 도래할 것인지를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회에서 활동할 연도가
2040년이다. 그럼 그 시대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2050년이다. 그럼 어떻게 사회가 변할 것인가? 예측하는 책들, 데이터를 베이스로 하는, 통계를 베이스로 하는 그런 책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군이,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이 지금 보고 계시다면 중학생이 이제 사회에 진출할 때는 언제겠습니까? 지금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대학교 간다면 대학교 1, 2, 3, 4 적어도 10년 후입니다. 10년 후에 사회는 굉장히 많이 더 변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군이 10년 후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없어지는 직업도 많고 새로 생겨나는 직업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2020년의 시각을 가지고 지금 난 이거 해야겠다가 아니에요. 2030년의 시각을 가지고 나 이거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미래의 예측과 관련된 그런 책들을 좀 보실 수 있고 참고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재능에 관심을 더욱 가지십시오. 우리가요, 지금 현재까지도 재능보다 성적에 더 관심이 있죠.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가고 성적을 가지고 과를 정하는데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더욱 여러분의 개인적인 재능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창의랑 연결해서 창의성 있는 재능 발휘가 되어야만 여러분의 영역을 구축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능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재능에 관심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재능에 주목하시고 재능을 더욱더 키우시고 그 재능과 여러분의 진로를 연결시키십시오. 그럼 이런 또 질문이 던져지겠죠. 그럼 재능이 뭐죠? 재능을 이제 알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요. 가장 정통으로 또 가장 많이 인용돼서 사용되고 있는 이론은 다중지능 이론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이제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다중지능의 이제 지능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능에서 재능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영역을 보면서 재능의 종류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이 이제 얘기하고 그 책이 여러 권 나와 있어요. 시대마다 그 사람의 생각과 연구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초창기에 말씀하신 거, 그다음 몇 년 후에 책으로 말씀하신 거, 그 부분이 이제 계속 살이 붙여져 가지고 더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학계에서 이제 알려진 이분이 얘기한 이제 8가지 지능의 영역, 이 재능의 영역으로 보시면 돼요. 이 영역은 첫 번째는 언어 지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리 논리 지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운동 지능, 신체 운동 지능, 그 다음 네 번째는 음악 지능, 그리고 다섯 번째는 대인관계 지능, 그러니까 인간관계 잘 맺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연 친화 지능, 자연을 사랑하고 또 자연에 대한 애틋함과 동정심이 있는 것도 지능이래요. 그 다음에 공간 지능,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는 자기 성찰 지능, 자기 자신을 이제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지능. 요 8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8가지 지능을 재능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언어 지능. 여러분, 언어 지능은 뭐겠습니까?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이 지능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글 잘 쓰는 학생들 있죠? 또 남의 말 잘 들어주는, 또 듣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죠.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를 잘하는 재능이 바로 언어 재능, 언어 지능입니다. 두 번째는 수리 논리 지능. 수리 논리 지능은요, 수학의 연산 규칙, 수학을 유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수학 잘하는 사람이 이 지능이 많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 4, 6, 8 무엇이죠? 10이죠. 우리 머릿속에 지금 수리 논리 지능이 작동한 거예요. 수학의 연산 규칙, 그리고 유추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수리, 논리, 지능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체 운동 지능. 여러분, 신체 운동 지능은 이제 뛰고 또 달리고 그다음 운동 잘하고,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구력과 유연성. 지구력,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신체 운동 지능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음악 지능입니다. 여러분, 음악 잘하시는 우리 학생들 있죠? 음악은요, 음악 지능은 악보를 보고 리듬, 계명, 음정에 맞게 연주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악기 잘하는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그럼 악기 잘하면, 악기 잘한다는 뜻은 악보를 보고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기를 잘 다루는 학생들은요, 하나 악기만 잘하지 않아요. 다양한 악기를 다 잘합니다. 실제로 이 다중지능에서 음악지능을 연구해 보잖아요. 그러면 음악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다른 악기를 또 새로 배워도 다른 학생들보다 더 빨리 배웁니다. 이 음악지능이라는 게 우리 뇌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지능은 공간지능이에요. 공간지능. 그럼 공간지능은 공간 안에 이제 사물을 배치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도화지 위에다가 그림을 그린다? 사물을 배치하는 거죠. 또 이 공간, 하나의 방 안에다가 가구를 배치한다? 공간 배치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공간지능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미술을 잘하거나 디자인을 잘하거나 혹은 뭐 가구 배치들을 잘하거나 이런 분들이 지금 공간지능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예는 어른들 중에 이제 운전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운전 잘하는 것도 공간지능과 연결돼요. 내 공간 안에 내 차가 어떻게 진행돼야 운전을 잘할까? 그 차로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그걸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차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 거예요. 또 주차할 때도 앞차와 뒷차 사이에 이 공간 안에 내 차가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계산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 잘하는 사람들 공간지능이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지능은 인간 친화 지능입니다. 인간 친화 지능.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사람과 어울리고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과 만나고 그 다음에 함께 놀고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거 좋아하고. 여러분 중에 친구 많은 사람 있죠? 친구 관계 좋은 사람, 친구들 많이 옆에 있는 사람들 있죠? 함께 어울릴 때 힘이 나는 사람들 있죠? 그게 바로 지금 인간 친화 지능이 지금 높은 거예요. 인간 친화 지능은 다른 번역으로 하면 대인관계 지능입니다. 대인관계를 잘하는 지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는 자연 친화 지능입니다. 자연 친화 지능.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에 대한 애틋함이 있고 자연에 대한 동정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은 지금 자연 친화 지능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쓰러진 고양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연 친화 지능이 높은 사람은요, 가서 쓰다듬어 줘야 되고 동물보호협회에 전화해 가지고 지금 길에 고양이가 쓰러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근데 자연 친화 지능이 낮은 사람은 쓰러진 고양이가 눈에 안 들어와요. 또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저기 시든 꽃이 있어요. 그럼 내가 빨리 가서 물을 줘야 돼요. 지금 자연 친화 지능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방에 시든 꽃이 있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연 친화 지능이 높지 않은 거예요. 자,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는 자기 성찰 지능입니다. 여러분, 성찰은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게 그것이 성찰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가, 자신의 실수, 자신의 부족함, 개선되어야 할 점들을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성찰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요. 성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성찰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생각이 여러 가지예요. 생각이 아주 많은 사람들 있죠? 자기 성찰 지능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성찰 지능은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자기가 누군지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 성찰 지능이 높은 사람을 볼 때는 이 사람은 진짜 착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아, 내가 뭐가 부족하지? 내가 실수한 게 뭔지를 계속 생각하니까 당연히 주변 사람들로부터 착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자기 성찰 지능이 높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8가지를 설명드렸어요. 이 8가지가 지능이고 이 지능이 바로 재능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 8가지는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우리 말할 수 있고, 그다음 운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2, 4, 6, 8, 10 다 알잖아요. 지금 수리 논리 지능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어요. 그 중에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합에 관심 가지십시오. 융복합이라고 하죠.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융복합입니다. 이제는요, 한 가지가 아니라 2가지를 합쳐서 새로운 걸 내야 된다는 거예요. 3가지를 합쳐서 새로운 거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융복합인데, 이제 여러분 융복합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많은 대학교들도요, 융복합 전공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하나하나 학문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학문을 몇 개를 묶어가지고 융복합 수업으로 만들고 융복합 전공으로 만들어요. 이게 시대적 상황이에요. 이제는 내 학문 하나 예전에 전통적으로 갈라져 있던 학문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걸 엮어서 묶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시대예요. 그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융복합에 관심을 가지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연 친화 지능이 높은 우리 학생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융복합은 한 가지가 아니죠. 또 다른 지능과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연 친화 지능이 높고 예를 들어본 거예요. 또 음악 지능이 높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 자연 친화 지능과 음악 지능을 융복합해서 어떤 영역의 진로를 내가 찾아갈 것인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해 보면 스마트팜이 생각났어요. 스마트팜. 여러분 이것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이 나오는 진로 영역 분야거든요. 스마트팜. 농장이에요. 농장. 근데 농장인데 거기에 이제 스마트, 기계적인 또 여러 데이터가 다 기계 설비가 다 돼 있어서 그 안에서 온도도 조절되고 그다음 필요한 식물에게 필요한 것들이 그때마다 다 공급이 되고 자동으로 예전에 인간이 다 하던 것을 이제 인공지능이 다 체크하고 데이터가 다 체크해서 움직여지는 농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음악을 첨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식물도 생명체잖아요. 귀한 생명체잖아요. 그럼 어떤 음악을 틀어주느냐에 따라 식물의 그 성장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과실을 한다, 뭐 사과나무를 키운다 했을 때 어떤 음악을 틀어주느냐에 따라서 사과 맛이 달라져요. 놀랍죠?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스마트팜, 농장을 좋아한다, 식물을 좋아한다, 이건 자연 친화와 연결되죠? 거기에 음악을 같이 틀어주는 거예요. 음악 설비를 딱 깔아주고 음악을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연구를 하고 선택해서 그 식물들한테 음악을 들려주는 겁니다. 스마트팜에서. 그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2가지가 융합이 된 것이죠. 자연 친화 지능, 농작물을 사랑하는, 식물을 사랑하는 자연 친화 지능과 음악 지능이 연결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융복합에 관심을 갖고 내가 찾아가야 될 영역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팁은 뭐냐면 융복합에서 조금 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융합에 관심을 많이 가져보십시오. 디지털과 아날로그. 제가 4차 산업혁명의 특징으로 말씀드린 게 무엇이었죠? 과학기술 문명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인간 본연의 것도 같이 추구하게 된다. 이 2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과학기술 문명으로 대변되는 한 단어가 디지털이죠. 반대로 인간 본연의 감성을 추구한다. 이게 아날로그죠. 이 2가지를 융합하는 영역이 어딜까를 여러분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스마트워치 사람들이 차고 다니잖아요. 근데 스마트워치인데 아날로그 시계의 형태를 화면에서 보여주는 이게 대표적인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융합인 거죠. 또 어떤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아까 손편지 얘기했는데 손편지 앱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편지 앱. 손편지 디지털로 스마트폰으로 손편지를 쓰는 그럼 디지털 안에
아날로그가 같이 첨가된 융복합이죠. 여러분 이런 융복합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융복합에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분의 진로의 영역을 찾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여러분의 열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열정. 여러분 열정은 창의력과 연결됩니다. 열정이 있으면요, 내가 새로운 거 뭘 개발할까? 내 새로운 영역이 무엇일까를 계속 찾게 됩니다. 열정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추상적인가요? 제가 이제 구체적인 팁을 드릴게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동사를 명령형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동사 있잖아요. 문법에서 동사. 동사는 뭐 수만 가지가 되죠. 뭐 먹다, 말하다, 쓰다, 움직이다, 협동하다, 뭐 굉장히 많은 동사들이 있는데 그걸 명령형으로 여러분이 한번 포스트잇에다가 다 써보시는 거예요. 한 포스트잇에다가 동사 하나씩. 왜 제가 명령형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뭔가 명령력으로 얘기할 때 저는 그래요. 열정이 막 생겨요. 뭐뭐 해라, 뭐뭐 해라. 그러면 막 제 안에 열정이 막 솟아나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냥 명령형으로 써보라. 이건 무슨 공식적인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인 거예요. 열정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동사를 명령형으로 여러분이 포스트잇 한 개당 하나의 동사를 써보세요. 그럼 움직여라, 그려라, 뛰어라, 뭐 먹어라. 여러분 정말 동사 만들기 나름이에요. 이 규칙이 없습니다. 그냥 어떤 동사든 다 기록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동사에 대해서도 고민이 된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다중지능 이론 기억나시죠? 8가지 지능 영역. 그거와 연결되는 동사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음악지능 같은 경우는 연주하라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작곡해라도 될 수 있겠죠? 또 들어라, 음악을 들어라니까 그런 동사도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수리 논리 지능과 같은 경우는 계산해라, 뭐 유추해라 이런 단어들을 또 만들 수 있겠고 또 신체 운동 지능과 관계되는 동사를 만들려고 하면 뛰어라, 움직여라, 뭐 걸어라 그 다음에 뭐 해볼까요? 유지해라, 인내해라 뭐 다양하게 이제 동사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럼 그 동사를 다 쓴 다음에 뭘 하시냐면 내 인생 동사를 찾아보는 거예요. 나를 표현하는 인생 동사,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인생 동사를 한 3개 정도 찾아보는 거예요. 3개가 안 나오면 2개도 괜찮아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의 진로가 숨겨져 있어요. 저는 제 마음을 움직이는 인생 동사는 협동하라, 이끌어라입니다. 협동하라, 이끌어라, 감동을 주라. 3가지. 제가 지금 교수거든요. 제 진로와 지금 딱 맞아요. 저는 학생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러려면 협동해야죠. 근데 학생이랑 함께 하지만 교수기 때문에 이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협동이 있지만 내가 이끄는 부분이 있고 저는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라를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로 저는 택해요. 제 진로와 딱 맞은 거죠. 여러분의 인생 동사는 무엇입니까? 그거와 연결되는 진로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멘토를 찾으세요. 뻔한 얘기 같죠. 그런데요. 저는 좀 다르게 얘기하고 싶어요. 멘토를 찾으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 내가 아는 지인 또 우리 부모님이 아는 지인 중에 나의 멘토가 누구지 또 우리 학교에 뭐 선배가 멘토 될 사람이 있을지 사람 멘토를 찾는 거는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지인이어야 되는 한계도 있고 또 가서 뭐 내가 제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 멘토를 찾는 건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 멘토가 아니라 책의 멘토, 유튜브의 멘토를 찾으세요. 무슨 뜻이냐면 책 안에서 멘토를 찾는 거예요. 그럼 이 책은 어떤 책이냐? 제가 팁을 드립니다. 현대인의 자서전이에요. 현대인의 자서전 안에서 멘토들을 찾으세요. 저는 전기문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자서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기문은 어떤 분이 돌아가시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생각하고 쓴 책이 전기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기문 읽어보세요. 다 영웅화돼 있어요. 맞죠? 그 사람에 대해 영웅화돼 있어서 공감이 잘 안 돼요. 와 대단하다. 와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와 너무 다르다. 공감이 잘 안 돼요.
영웅화돼 있어요.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공감력이 잘 안 생겨요. 근데 자서전은 본인이 쓴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래서 그 안에는 역경도 들어가고 고난도 들어가고 실패담도 들어가고 어떻게 고난을 극복했는지 그 과정도 들어가는 삶의 생생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자서전이 중요해요. 근데 제가 그 앞에 뭐로 붙였죠? 현대인의 자서전. 현대인의 자서전. 지금 살아있는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의 자서전을 읽으세요. 우리보다 20년 선배, 30년 선배의 이야기, 아직 살아있는 지금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현대인의 자서전 안에 녹아져 있어요. 저는 학창시절에 이 현대인의 자서전을 수집하고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시중에 진짜 많이 있어요. 자서전. 저는 그걸 통해서 제 인생의 멘토들을 많이 찾았어요. 여러분도 현대인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삶의 멘토, 인생의 멘토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 시대잖아요. 유튜브에 좋은 멘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좋은 강의들, 강연들 얼마나 많은데요. 짧은 강의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여러분이 들어보시면서 와, 이 교수님 굉장한데? 나도 이분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살아봐야지. 그럼 그분이 우리의 멘토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스포츠 선수가 얘기한 거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 그럼 그 스포츠 선수가 바로 나의 멘토가 되는 겁니다. 꼭 우리가 알아야만 멘토가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유튜브에서 나온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줬다면 그럼 그 사람이 나의 멘토인 거예요.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이. 그래서 좋은 멘토, 의미 있는 멘토, 그 다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멘토들을 여러분 유튜브의 강의들을 들어보시면서 찾아보시고 여러분 삶에 도움을 좀 하나씩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5가지 얘기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귀하게 쓰임받는 또 귀한 일꾼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여러분이 잘 준비되시면 그 시대 안에서 또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여러분의 행복이죠. 잘 준비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